네, 이것이 정치다. 예,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려줄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진곤 경희대 개공원 교수,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여야 3당 모두 경제 쟁점 법안,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뭔가 하여튼 좀 우리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라도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좀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뭔가 좀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뭐 이번에도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다, 세 분은 O, 가능하다. 강석진 평론가만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예, 왜 그러신가요? 우선은 뭐 좀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가 낙선자들도 워낙 많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법안에 있어서 아직 그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보기는 좀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 이진곤 교수. 그런데 이제 19대 국회가 아주 성적이 나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나는 분들도 이번에 그래도 자신이 국회에 몸담았을 동안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또 나름대로 각오는 할 수 있고 지금 정당들이 각 정당의 지도부가 뭐 새누리당 같은 데 지도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실적을 좀 내서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자. 뭐 이런 각오를 하지 않을까. 낙선자들이 다 국회에 나와는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마 회의를 하면 어디 오겠죠. 있는지 잘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예, 양지열 변호사. 일단 그러니까 다수 지금은 아니지만 뭐 연락 조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권에서는 일단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잡혔고 여권에서는 이 분위기 자체를 쇄신하려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점에서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만나는 거는 지도부들끼리 만나면 되죠. 뭐. 그래요? 네. 아니 본회의 정족수가 있어서. 예. 여야 간에 그 법안을 내놓은 게 한 5-6건씩 되는데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신해철법을 비롯해서 일부는 처리할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주시고요. 지금 뭔가 이번 4월 마지막 임시국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뭔가 좀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세 분이 전망하셨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을지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어떤 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 최소한 이 법만은 여야 3당이 또는 여야 4당이 뭐 하여튼 처리할 것이다. 뭐 또는 이것만은 해야 된다. 뭐 희망사항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안 될 거라고 강석진 평론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석진 평론가한테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주 잘 들었군요, 제가. 그런데 뭔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세 분께서는 뭐가 될 건지 또는 뭐가 됐으면 좋겠는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쓰시는 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해철법과 노동법을 쓰셨고요. 신해철법과 무쟁점 법안이라고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신해철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자, 신해철법이 뭐죠? 신해철법은 이제 그 의료 분쟁이 있었을 때 강제적으로 조정 과정을 한번 적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쟁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이것은 세 분이 다 같이 쓰셨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무쟁점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노동법 왜 그랬냐면 일단 김종인 대표도 구조조정 얘기를 들고 나왔고 노동법에서도 일부 파견근로에 관해서 쟁점 있는 거 빼놓고는 합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점 부분 떼놓고 합의된 부분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노동 3법이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무쟁점 법안이면 예컨대 어떤 겁니까? 신해철법은 이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예, 지금 그 19대에서 한 7,700건의 법률이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법률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여러 소소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일부를 합의하에 처리할 거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요? 예. 가능한 건 신해철법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희망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요즘 일자리가 어렵다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거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무슨 일이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저 국회를 이제 마감하면서 그래도 일자리 늘리는데 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거라도 해봤으면 지금 이 좋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는 이게 의료산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갖고서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처리해달라라고 지금 주문하신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상황부터 이 3당 순서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자성어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빨간색 표가 이 새누리당인데요. 30%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추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이 25로 나옵니다. 파란색이 24. 더불어민주당 24, 국민의당 25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넘어섰다고 하는 조사입니다. 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 들어주세요. 고립무원, 원수 근화, 환골 탈퇴, 희망상. 아이구야. 새로운 사자성어를. 아이구야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저 여러 가지 전호호랑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 예. 앞에는 호랑이고 뒤에는 이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네. 진퇴유곡 뭐 있는데 순수 우리말로 하자면 뭐 이거에 상관이 아이고야. 나 살려줘 뭐 이 정도겠죠. 아, 그래요? 길이 없습니까? 길이 지금으로서는 잘 안 보이네요.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이리. 뭐 옆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옆길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 근화, 이 무슨 뜻입니까? 불은 가까이서 뜨거워 죽겠는데 물은 멀리 있다. 불 물은 이제 멀리 있는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그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한 발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립무원. 아니 벌써부터 이게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 진영 다른 내부에서의 이 저쪽 때문이라고 화살질을 시작을 했고 청와대도 별로 새누리당 안에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청와대에서도 별로 그렇게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점점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하고 때려주는데 이 정도 갖고 정신 못 차리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직도 좀 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총선에 패배하고 나면 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 폭락, 뭐 10%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것은 총선 후에 보인 모습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때리면 아파하면 우리가 너무 세게 때리느라고 걱정해서라도 좀 북돋아줄 필요도 있는데 때리는데 아픈 시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더 때려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황골 탈퇴. 황골 탈퇴해야 할 새누리당이 황골 탈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사항으로까지 적었습니다. 왜 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이 상황을 좀 진단해달라고 그랬는데. 예, 황골 탈퇴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황골 탈퇴해야 될 상황이다.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황골 탈퇴 안 하면 죽는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제발 황골 탈퇴해서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 강석진 평론가가 이 진단이 제대로 돼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새누리당 상임고문단과 이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이 아주 혼이 났답니다. 그 상임고문단이 쏟아낸 말들 이 중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친박 비박 더 이상 이렇게 싸울 정신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들한테 막장 드라마를 보여준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뭐 이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자,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나온 이러저러한 진단과 해결책 이걸 네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글자를 한번 써주십시오.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이 고문단 회의,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초로 아마 당내 기구로서는 최초로 이 총선 민심을 이야기 듣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나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양재열 변호사, 공자님 말씀이다. 현 의원은 묵은지 고운이다. 이 교수는 내 말이 그 말이다. 강석진 평론가는 오빠들 멋져. 조금씩 맥락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뉘앙스가. 우선 멋지다고 한 강 평론가부터 뭐가 멋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정부 여당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먼저 반성하고 쇄신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그 고문단 이야기는 비록 사후 약방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성에 관해서는 좀 제대로 진단을 한 거 아니냐. 그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정리해온 거 잘 읽기도 힘드신데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아주 준엄하게 나무라셨는데 처음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 고문단이 다 고령인데 이 오빠란 소리야 뭐 거의 처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분들은 좋겠습니다.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자, 묵은지 고운. 예, 뭐 오랫동안 그 담가놓은 김치가 맛이 좋다는 건데 경륜과 관록이 워낙 있으신 분들이고 온갖 풍상을 겪어본 분들이라서 해야 할 말을 딱 골라서 직설적으로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대로 또 새누리당이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자, 공자님 말씀. 그 좋은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인데 참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서 우리가 지금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파를 넘어서라 그러는데 그건 누가 몰라서 못 넘어서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양재 변호사 얘기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건 누가 몰라서 그러느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참 공자님 말씀이다. 내 말이 그 말? 예, 이거는 제 개인 말이 아니라 네. 제 개인 말은 여기서 안 할게요. 근데 네.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들. 아니, 저는 이제 이 교수 생각을 여쭤봤는데 아니 그걸 왜 대부분의 국민 중에 그럼 저도 대부분의 국민 중에 들어간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그러나 다만 문제는 친박이라든지 친박이라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해 준다면 네. 앞으로 돌파구는 열릴 텐데 그분들도 좀 이렇게 이야기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고문단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재열 변호사만 말은 좋은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상당히 좀 뭐 다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총선 직후에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선 이정현 의원이 있습니다. 요즘 뭐 정말 험지에서 다시 살아와서 제1성으로 당권 도전을 천명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거 이기면 최경환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지금 착잡할 것 같아요. 뭐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최경환, 이정현, 최경환 이 두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뭐 지금 인터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네 분 전문가들께 이 두 사람의 좀 심정을 좀 제가 대신 좀 표현해 달라고 지금 질문 드립니다. 쓰셨으면 들어주시죠. 시간은 내 편이야. 그런 심정일 거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내가 뭘 어쨌다고. 소나기를 피하자. 시간은 내 편이야. 소나기를 피하자. 비슷한 얘기 같긴 합니다만. 자, 양재열 변호사부터. 저는 좀 적극적인 면에서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분들 지금이야 착잡해할지 모르지만 최경환 글쎄 의원 어쨌든 TK에서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친박들 다수당 들어왔습니다. 결국 미래 권력을 생각을 하면 결국 나한테 뭉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씁쓸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람아 멈추어다오.
뭐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총선 참패를 한 거는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최경환 의원은 진박 마케팅 하다가 더 말아먹은 셈이 됐고, 이정현 의원은 총선 이후에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올렸는데 대통령이 머리를 꿇고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 국민 앞에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럼 뭐 그게 당연한 것에 그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분들 말이 친박의 일원으로서 지금 네. 상황이 좀 가라앉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는 막 기다리면 결국은 상황이 수습되고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취지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나기를 피하자. 그 오늘 이제 묘하게 시간이 일치했는데 서울 쪽 의원들하고 대구 쪽 의원들이 각각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온 이야기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 TK 쪽을 보면 TK 의원들의 역할이나 그 최경환 의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숙이나 쇄신을 이야기하는 서울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데 지금 열흘 동안 거의 이제 좀 치과하다가 나와서 열흘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근본적인 반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좀 급한 대로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패배를 해도 이 TK나 영남 지역에서 느끼는 패배의 감도와 네. 수도권에서 느끼는 패배의 감도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예, 저는 오늘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인상을 하셨네요. 받았습니다. 네, 네.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앙앙불락이겠죠.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냐고 아마 속으로 도대체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은 내 편이하고 저 양지열 변호사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이 그분들 편이 아닐 것 같네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박이라는 분들의 영향력은 앙앙불락 내가 뭘 어쨌다고. 혹시 최경환 의원은 내가 진박 마케팅이라도 해서 이만큼이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근데 그 당초에 내려가서 대구에 가서 막 다닐 예. 때 그때 이미 대구에서는요. 그때 제가 대구 내려가 봤어요. 뭐 이 일 때문에 내려가 봤는데 그때 이미 저분이 왜 대구 와서 저렇게 하냐. 이제 좀 심한 말 왜 저 대구에서 설치냐. 자기 지역구에 나가서 하지. 저 뭐 이런 말이 지역구가 또 그때부터 대구가 있었어요. 아니지. 경산, 예, 예, 경북 경산이지. 예.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대구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나 뭐 심정은 이럴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내 편인지 내 편인지 이거는 정말 시간이 좀 가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참패 후에도 뭐 서로 자리를 탐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어쨌든 새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첫 발걸음이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천 타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5월 3일로 경선 날이 잡혔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별로 날짜도 많지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이 원내대표 경선은 당선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권자가 뭐 한 122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뭐 현재로서는 뭐 예측하기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누가 될 거냐를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누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은 한 카드입니다. 이것을 예측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누구, 정책위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나경원, 정책위 의장 김광림이 될 거다. 원내대표 나경원, 정책위 의장 정우택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십니까? 예, 그리고요, 들어주시고요. 원내대표 나경원, 정책위 의장 김세연이 될 것이다. 원내대표 정진석, 정책위 의장이 이해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원내대표가 나경원 3명이 나왔고 정진석 1표 나왔는데요. 정진석 설명해 주세요. 제가 쓰는 동안 카닝구를 했더니 예. 세 분이 다 나경원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마음이 그쪽에 조금 있다가 예. 그래도
이게 경쟁 시스템인데 한 분 좀 더 끼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중 또 나경원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거론을 했고요. 네. 정책위 의장도 제가 뭐 저기 이분이 꼭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번에는 파트너를 잡는데 무슨 친박 대 비박이 엮이고 이런 게 한가한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량이 있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파트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역량 있는 사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은 원내대표 나경원을 쓰셨고 정책위 의장에 김광림, 김세연 뭐 두 사람 다 3선이죠. 이번에 당선되면 3선으로 되는 거죠. 김광림 의원은 뭐 다소 나이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3선이고 나경원 의원 4선이니까 되게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우택 정책위 의장 썼습니다. 같은 4선인데다가 나이는 정우택 의원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조합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경우택 비박이지만 친박계에서 별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좋으시고 수도권이시고 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충청권의 어떤 정우택 의원은 지금 당 대표냐 원내대표냐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정책위 의장을 하거든요. 조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비상시국이니까. 양지열 변호사의 전망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예, 내려주시죠. 이 뭐 사실은 제일 어려운 선거라 그럽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유권자가 숫자가 적을수록 선거가 힘들고 예측도 힘들다 그럽니다. 한 표 한 표가 다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예측은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차기 원내대표 5월 3일 날 뽑기로 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도 맡는다. 뭐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전대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아예 이 당 혁신을 책임질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인사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당 혁신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체제가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뭐 강창희 전 국회의장, 조순영 전 의원, 그다음에 임명진 목사,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당 혁신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 이게 뭐 그냥 전대를 준비하는 실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그냥 원내대표가 아마 겸직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일을 하고 당 혁신과 전대를 같이 준비하는, 전대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부터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권한을 많이 주는 비대위원회로 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가능하겠는지를 한번 예측해 주십시오. 사람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뭐 새누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내대표를 뽑고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겸직시키고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대체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명진이 2분 나왔고 정의와 하나갑 이렇게 한 명씩 나왔습니다. 임명진 목사 그리고 밑에 조순영 한 분 더 적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일단 영순이 임명진. 예. 전에 한나라당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일 때 그리고 또 국민적 시선이 따가울 때 윤리위원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친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따진다면은 정의 그런 부분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조순영 미스터 선소리 이분이라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적어봤습니다. 임명진. 외부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성공한 야당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좀 거두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다면 딱 떠올라서 새누리 당원들에게 여전히 회초리처럼 목소리 쓴소리 할 수 있는 분으로 임명진 목사가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의 볼 때도 좀 참신해 보이지 않을까. 정의와.
저도 두 사람 썼으면 요 두 번째 임명진 목사 썼을지 모르겠는데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쓴 이유는 지금 뭐 자주 거론되지도 않고 이분이 외부인지 내부인지도 전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뭐 지금은 뭐 하여튼 일단 외부라고 치고 얘기하시죠. 그 좀 한 적이 없으니까. 합리적이고 예. 또 신중한 분이고 당내 사정도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 당청 관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할 말을 하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그런, 계속 내왔다.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 지금 혁신을 하는 데는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화가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공천 과정은 아니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당의 결속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과거에 야당을 오랫동안 해본 정치적 경륜을 가진 한화가 회장 같은 이런 분이 오면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만년 여당의 이런 인식을 야당적으로 바꾸는데 아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안상수 당선인에 이어서 윤상현 당선인, 유승민 당선인 다 복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 유승민 의원, 유승민 당선인의 경우에 엊그저께 조사에서는 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여권 안에서의 지지율 1위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복당을 한다면 지금 나오는 저 조사입니다. 저거는 여권 내에서의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겁니다. 저렇게 1위로 나왔는데 복당한다면 바로 그러면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가, 뭐 잠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글쎄 아닐 걸 하면 X를 들어주세요. 아닐 거리 한 번 나왔습니다.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저 논란 핵심에 있고 또 말하자면 피해자고 그 억압을 받았다, 뭐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권력에 의해서 억눌렸다. 이런 피해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제 나왔고 또 그러면서도 그 지역구에서 크게 이제 큰 표차를 이겨서 왔다 이러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요. 또 이분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책임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다 따져서 이게 또 조정기를 거칩니다. 이런 지지율은 일단 들어오고 나면 또 조정기를 거치게 될 테니까 또 그렇게 지금과 같이 저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력 주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양절비. 유승민 의원이 마치 무슨 반대 세력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경제정책도 그렇고 경제 민주화나 이런 얘기에 좀 가다 보니까 괜히 야권 지지층처럼 보이지만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색깔에 오히려 빠지고 나면 분명히 한 몫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유지되고 보수층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이론을 빼고 그냥 현실론으로만 치면 잠룡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우리 이 교수께서도 뭐 대구에 가셨다고 그러지만 저도 대구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구 가서 이제 들은 민심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잠룡의 가능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목소리를 들었고요. 또 본인도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예, 뭐 당연히 대권 주자 여권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잠룡이고요. 다만 아까 그 여론조사하고 화면이 다시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하시고요.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유승민 당선자의 지지도 대부분이 야당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그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바꾸면은 6%대로 떨어져 가지고 4위로 밀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이번에 고배를 마셨지만 24%로 1위가 나오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성향 유권자들이 여권에서는 유승민이를 많이 찍는다. 역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역선택의 결과 17이 나온 것이다. 지금 그런 분석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주죠. 어쨌든 그러나 뭐 여러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그렇게 보면 뭐 탈당 파동이 있기 훨씬 전부터 유승민은 여권 내 잠룡 중에 하나로 조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야 누가 못 되겠습니까?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야권 상황,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100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추대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조금씩 커지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이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합의 추대와 경선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하지는 않으면서도 김 대표가 대선까지 당을 이끈다면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선 전당대회를 올해 말로 늦추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거론됩니다. 김진표 의원은 개파 청산과 당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 전대를 6개월 정도 늦춰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권 대권 주자가 분리되는 대선 1년 전까지 김종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추대론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수도권 압승에 혁혁한 전과를 올린 김종인 대표. 구조조정이란 경제개혁 화두를 던지며 이전보다 더 견고한 리더십 구축을 시도하고 나섰지만 거취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돌파하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 구현이란 일생일대의 수건은 허무한 물거품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말은 한 번 들어서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 박영선 의원의 발언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대선까지 당을 이끈다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선까지 그냥 하라 이 말입니까? 예, 가깝겠죠. 그쪽에 가깝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추대론이 조금씩 확산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오케이다. 그런 뜻입니까? 좀 쉽게 하지. 알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표는 그게 되겠나? 이렇게 해서 약간 회의론에 가까운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러나 오늘 추대 쪽에 추대론으로 해석되는 쪽의 발언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뭐 어디로 결정 날지는 또 뭐 며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첫 질문은요. 김종인 대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몇 점 주시겠는지 점수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 새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표의 비대위원장에 취임했고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굉장한 또 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뚝심으로 버텨냈습니다. 90점과 95점 한 분이군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게 수미안가로 하면 수는 다 주신 거죠? 예, 내려주시고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해달라고 써달라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 김종인 대표 추대될 것이면 추대, 경선에 참여할 것이면 경선, 그리고 전대가 연기해서 결과적으로 집권 체제가 유지되는. 뭐 사실은 이건 추대에 가까운 겁니다. 전대 연기를 선택할 것이면 전대 연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뭐 사실은 나머지는 경선으로 가고 김종인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예. 추대, 전대 연기, 그리고 추대 돌고 돌아 김종인. 자 이렇게 그러면 전대 연기가 두 분이고 추대가 두 분이네요. 전대 연기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예, 이 교수.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지 그럼 우리가.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저 당내에서는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고 무조건 주저앉히기는 어려우니까. 나오지 마 이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전대는 좀 연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게 추대와 좀 다른 거네요. 지금 추대는 이미 출마 선언한 사람들을 주저앉혀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보다는 뭐 전대를 연기하자. 그러면 출마 선언한 사람도 뭐 체면 구기지 않고 그러면 몇 달 더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종인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추대다.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사실상 저런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게 꼭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여론을 통해서 당내 조성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추대로 되는 거죠. 그게 경선을 거치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돌고 돌아 김정희는 뭡니까, 근데?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추대, 전대, 연기 뭐 이런 방식의 논란은 있겠지만은 네. 결국 당 대표로서 대선 관리할 분은 김종인 대표다. 뭐 그런 점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한테 빨리 좀 정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써주십시오. 그건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 추대 쪽으로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경선하라 하고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지,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들어주시고요. 문재인 대표의 비중이나 영향력으로 봐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하면 대체로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는 건데, 미지근한 찬성, 그러니까는 추대론의 미지근한 찬성,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대표 말을 하는 거 보면 세게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찬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그럼 사실상 찬성 쪽에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찬성. 저도 적극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죠. 추대를 한다라고 안 쓴 이유가 그냥 흘러가서 그렇게 가면 있겠죠라는 정도의 의사 표시일 거라는 거죠. 그래. 어정점. 이게 같은 뭐 얘기네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왜냐하면 어느 쪽 편도 드는 게 아니지만 다만 계산은 복잡합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자신이 과연 김종인 대표가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예요. 거북해지고 김종인 대표가 선거 구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반대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가만 보다가 대세가 좀 이쪽으로 기울면 거기 추인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추인자. 끝은 김종인. 마음은 김종인 대표죠. 그런데 방법, 시기, 여러 정파의 입장 그걸 감안하지만 결국 그런 게 어느 정도 수렴되면 그래요? 김종인 대표.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순수 집단 지도 체제입니까? 아니면은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겁니까?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당권에 도전한 사람들 중에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따로 사람들이 하는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뭐 최고위원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당권 대표 도전하는 부분만 정리가 되면 최고위원 도전은 따로 경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근데 충분히. 전당대회를 하면서 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는 모양이 아니 상당히 후보가 새롭죠. 없으면은 이제 그냥 되는 거예요. 단독 출마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대를 거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최고위원회는 구성을 새로 하고 당 대표는 출마자가 없이 김종인 대표 혼자 단독 출마해서 그냥 추대하는 이런 방식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요. 예.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예. 같은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표 최고위원 각자 찍는 거예요. 두 표를 찍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인영이나 송영길 이분들이 최고위원을 이미 했고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대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두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추대하는 이런 그 절충적 형식도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당은 이 전대 연기가 결정됐습니까? 글로 흘러가고 있죠. 그쪽이 좀 흘러가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전대 연기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아까부터 쭉 이렇게 새누리당부터 하니까 새누리당도 전대 연기를 하고 비대위 구성을 갈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전대 연기. 국민의당도 전대 연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전국의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그러는데 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개원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관문이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할 거냐 아닙니까? 이 문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선택에 대체로 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느 당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다.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그저께까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국민의당이 부의장 뭐 이렇게 합의됐다는 보도가 막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장을 새누리당 쪽 손을 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손을 들겠습니까? 예측해 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야권, 더불어민주당 이죠? 예, 야권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제3당 위치를 하고 싶어 하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보는 사람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야권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더민주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안철수 대표의 첫 번째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쪽이다. 지금 네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예. 이미 넘쳐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